물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14단원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파동 수학 지난 시간 했었던 방정식 한번 다시 읽어보고 14-3절 줄을 이용해서 파동의 성질을 확인하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정식, 파동 방정식 간단한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을 알아봤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진폭, 그 다음에 K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파수였죠. 파의 개수입니다. K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었던 각진동수 오메가 2파이였죠. T분의 2파이기도 하고요. 자, K는 뭐에 대한 함수였어요? K를 식으로 쓰면 분모가 람다 길이였죠.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결국 kx도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상이죠. 오메가 t도 전체 값은 각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조화운동, 주기운동, 단순 조화운동 하는 경우에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 이거 지금 복습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부분 이해하셨죠? 왜 마이너스인가? 예. 그렇죠? 자, 만약에 이 부분이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거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음의 방향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일반식은 여기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니까 요거는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가 진행하는 정상파인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일반식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 제가 암기하라고 했었죠? 이거, A까지, 진폭까지 주의해서 5가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걸 구하든지, 객관식 문제라면 이것만 구하라고 하겠지만, 방정식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제나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 우리가 물리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속도라는 게 있죠. 속도. 밑에 뭐예요? 시간인데 주기운동하니까 대문자 t로 쓴다고 그랬죠. 주기입니다. 초예요. 몇 초 걸리는가. 그 다음에 위에는 거리가 되겠죠. 거리. 주기운동에서는 한 파장에 대해 생각을 하겠죠. 단위값으로. 자, 람다는 K의 정의에 의해서 써보면은 어때요? 2파이 분의 람다분의 2파이가 K니까 람다는 2파이 나누기 K가 되는 거고 또 오메가의 정의 뭐였어요? 2파이 나누기 시간이었죠. 오메가가 각진동수가 T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가 돼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죠. 약분하고 역수죠. 역수로 돼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암기하는 방법 이야기했었죠. 저는 오메가는 VK 최대값인 경우에는 V 대신에 오메가는 빛의 속도를 소문자 C라고 한다면은 CK 이렇게 뭐 V자로 외우셔도 되고 C자로 외우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식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V로 하셔도 되고 C로 하셔도 돼요. 또는 뭐 교과서마다 틀린데 V로 해도 되고 뭐 V를 소문자 C로 해도 되고 외울 때 또 뭐 교과서마다 틀린데 VC 이렇게 해도 돼요. 최대값 광속이니까 물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 저하운동에서 사인 형태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로 파동 방정식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질은 미디움이었죠. 그래서 파동이 전파되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내질이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파동을 방정식으로 써보니까 거리 하고 시작부터 뭐였죠? 시간.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야 파동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위치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 뭐가 생겨요? 높낮이. 파의 높낮이를 관찰할 수 있죠. 그렇죠? 높낮이. 시간이 흘러가고 파의 높낮이. 파도의 높낮이 같이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식을 한번 살펴보죠. 식.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y가 있죠? 그쵸? 지금 형태가 2차 미분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의할 점이 여기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거리. 여기는 시간. 그래서 미분함수가 도함수라고 그러죠? x와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표현되는 방정식이에요. 일반식이죠. 그쵸? 이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증명은 맥스웰 방정식 29단원. 29단원에 있어요. 이 식이. 일반식은. 1차원, 2차원, 3차원 공간상에서 변수를 고정하고 증명을 하는 식은 29단원, 물리2 시간에 있어요. 지금 보고 싶은 학생들은 29단원에 펴시면 맥스웰 방정식 단원이 있습니다. 전자파의 기본 방정식에 들어가는 방정식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명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 전자, 파동 공학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학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한번 옆에다가 교과서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다시 쓰면. 자, 이건 했었죠. 자, 외우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근데 V가 역수이니까 요 네모 공간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오메가분의 K 라운드 T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가 되겠죠. 우변 다시 씁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요 형태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이 형태를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전파 물리2에서 전자파 공부할 때 전기에너지, 자기에너지 공부하고 무선통신에 관련된 방정식 29단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나왔네요. 줄이죠, 줄. 줄. 자, 이거 세팅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줄이 이렇게 움직여요. 파동의 형태를 띄는데요. 그래서 줄에 힘을 작용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밀도는 1이 아니고 그냥 뮤라고 표시해서 뭐 1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질량은 길이 곱하기 이게 일정하니까 줄이 질량은 길이 곱하기 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형태, 요 부분을 원의 형태로 인지를 합니다. 화살표 한번 보시죠. 먼저 힘. 우리가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힘이죠. 힘. 힘을 정의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여기 그려진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가해지는 힘을 부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힘. 힘은요. 여기 있죠.
어, 아랫방향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쪽이 지금 F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여기도 F가 있죠. 그래서 두 부분이죠. 두 부분에 대해서 힘을 아랫방향, 수직성분만 정의를 합니다. 두 개가 되죠. 다음 힘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X방향 성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Y방향, 즉 아랫방향으로만 힘을 계산을 하죠. 그러면 주어진 힘에 대해서 사인 성분을 고배해 주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줄입니다. F 사인 세타. 이게 뭐예요? 자, 장력, 줄의 장력을 계산하는데 왼쪽 아랫방향에 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랫방향에 힘이 하나 있죠. 두 개예요. 두 개 하고 힘에 대해서 가해진 능력에 대해서 수직 성분만 계산하면 사인을 곱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두 개니까 EF 사인 세타입니다. 수직 성분만. 사인 곱하시는 거 아시죠? 배포 공부했었죠. 그 다음 질량. 질량은 어떻게 합니까? 줄에 어때요? 두께가 일정하니까 줄의 길이에다가 밀도만 곱해주면 되겠죠. 밀도가 1이라면 그냥 줄의 길이만 계산해도 됩니다.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 포도법에서 자 여기 보면 지워보겠습니다. 각도 알죠? 각도 얼마입니까? 세타, 2세타죠. 각도 알고 그 다음에 길이 알죠? 길이 R이죠. 그러면은 부채꼴 모양에서 각도를 알고 길이를 알면 부채꼴의 장길이를 알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밧줄의 길이. 밧줄로 그려진 부분의 크게 그려진 부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세타 R이죠. 2세타. 노트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길이는 2세타 R이죠.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자, 질량 어때요? 밀도가 1이 아니고 뮤라고 그랬으니까 밀도를 곱해줍니다. 질량 어땠어요? 됐죠? 자, 그럼 힘에 관한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체 알짜 힘 어떻게 됩니까? 전체 힘 F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등호하고 자 이렇게 되죠. 아까 구했죠. 여기 양쪽에 수직성분 장면은 장력 중심을 향해서 장력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뉴턴 제2법칙에서 어때요? F는 MA니까 A인데 지금 어때요? 원운동 형태로 좀 원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어? 이때 MA인데 자, 원운동에서 A는 얼마예요? 고심 가속도죠. 고심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아, 대답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고심 가속도는 이 부분이죠. 제가 칠해 놓은 부분. 이거 얼마예요? AC는 센터를 향한 가속도 A는 어때요? R분의 그 제곱이었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고심 가속도 대입을 해줬어요. 자, 대입하면 지금 여기 M이 얼마예요? 요거죠. 2파이 R, U. 그렇죠? 식이 좌우변 비교해보면, 이거 지우고요. 식 비교해보면, 전체 알짜입니다. F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우고요. 알짜임. 약간 식을 써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좌변, 자, 우변,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줄에 속력이죠, 속력.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속도 있죠, 속도. 여기 있죠. 여기를 식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면 전부 약분이 되고 여기는 줄의 선밀도 분의 F, 장력 F, 가해지는 장력 F. 장력 여기서 가했죠. F 가했죠. 네. 여기서 장력의 수직성분 2개 이렇게 계산해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서 이 식에서 미지수 V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정리되죠, 여러분?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정리해보면 약분되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갑자기 세타가 나왔거든요. 세타는 제가 몇 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각 0도부터 뭐 30도, 45도, 60도일 때는 삼각함수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가 삼각함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도부터 180도까지 원점에서 사인 함수가 크기가 1인, 진폭이 1인 사인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라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자, 지금 제가 사인 곡선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때 좀 제가 러프하게 그렸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얘가 특히 이 작은 각, 지금 0도부터 90도까지 노란 선으로 그렸잖아요. 여기가 뭐 1이라고 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되시죠? 지금 사인 곡선에 0도부터 이사분면까지 180도까지 사인 곡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게 y는 x, y는 세타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 사인 곡선은 y는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때요? 어쩐다 그랬어요? 이거 어때요? 보시면 차이는 있지만 y는 세타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y는 사인 세타라는 곡선의 이 포물선 곡선의 방정식이 거의 값이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값에 비해서 크기가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같다고 놓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같다고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탄젠트 세타 한번 그려보세요.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그리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는 거요. 자, 이렇게 그리죠. 이것도 예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간단한 팁으로 알아두라고 했던 게 이게 있었죠. 작은 각.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각이 작잖아요. 각이 작지 않습니까? 시 그림을 보면 세타가 작죠. 2세타든 세타든 90도가 안 되잖아요. 뭐 한 10도, 20도, 30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소 각도로. 그러면 복습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식으로 쓰면 사인 그냥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작은 각도에서만 해당됩니다. 탄젠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방금 제가 그렸잖아요. 이렇게요. 자, 같지는 않으니까 여기다가 어때요? 근사값이다 해가지고 근사 등호를 위아래 해놓으시면 돼. 이거를 하나 참고로 수학적 기교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죠? 어디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사용하고 있죠? 어디요? 여기 보면 사인 세타 항을 어때? 세타로 바꿔버렸죠? 맞죠? 그래서 이 세타하고 여기 세타하고 약분이 되는 거죠. 세타가 사라졌어요. 세타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항에 속력 구하는 식의 세타가 소구가 되는 거죠. 좌우변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거나 공학을 공부하면 항상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의 의미가 뭐냐? 의미는 뭐예요?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아래줄 2개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죠. 자, 물리적인 의미를 항상 앞으로
물리 시험이든 다른 시험에서 물어보거든 좌변과 우변을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속력이죠. 속력. 속력은 어디에 기네요? 위에 보면 루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값에 영향을 받죠. 이게 뭐예요? 장력. 장력이 크면 어때요? 속력이 빠르죠. 가속도는 속력이니까 파동이 빨라진다. 또, 자, 밑에 보면 뮤가 있죠. 뮤는 뭐에 기여를 해요? 뮤는 사실 질량에 기여하죠. 질량. 질량이죠. 뮤는 질량에 관한 거잖아요. 그쵸? 질량이 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질량이 클수록 분모에 있으니까 좌변 속도가 작아지는 거죠. 뮤가 뮤는 뭐예요? 질량에 관한 인자죠. 이렇게.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봐야 기억이 남습니다. 자, 장력 F가 크다. 줄의 가속도 크다. 파동의 속도도 속력도 크다. 빠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줄의 관성. 줄의 가속도를 방해한다. 질량이 크면 분모에 있으니까 속력은 느려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에너지 부분은요, 식 체크만 하세요. 식은, 증명은, 여기 지금 14대 7식이거든요. 7식인데, 요거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교과서 윗부분에 지금 300, 몇 페이지입니까? 309페이지. 309페이지 펴시면, 여러분 책 안 보고 가시는데 책 펴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309페이지에 식 바로 위에 쭉 여기까지 유도하는 식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뮤도 아시고, 이제 오메가도 아시고, 진폭이도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 페이지에서 파의 종류, 대표적인 종류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림 보시죠. 그림 보면은 첫 번째 그림 요거를 어때요? 면이죠. 평면파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플레인 웨이브라고 합니다. 파동의 세기는 일정하다. 일정하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수박을 딱 떠올려 보세요. 뭐 지구본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방향으로 방사가 되는 전파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력, 무선 전력 같은 경우에 이 구면파가 됩니다. 비그림이죠. 비그림은 이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제가 벡터에서도 스피어에 대해서 그 공간좌표 설명을 했던 그 자료가 있었죠. 제가 두 번이나 올려드렸는데 초기에 올려드리고 나중에 올려드렸잖아요. 모든 방향으로 전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 방향으로 한문으로 전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본 떠올리시면 돼요. 우주 공간 전체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자, 세기 인텐시티는 I로 하고요. I는 이거 뭐예요? 여기 있죠. 이거를 어째요? 표면적으로 나눠줘야겠죠. 표면적이 이게 지금 수박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구본, 축구공 떠올리시면 어때요? 아, 구체구나. 공, 구라는 뜻이에요. 스피어 아시죠? 이렇게 쓰나요? 공을 뭐 축구공, 지구본, 공이잖아요. 3차원 공, 스피어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표면적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구의 표면적 외우고 계십니까? 구의 표면적을 분모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 구의 표면적 여기 적혀 있으니까요. 4파이 r 제곱. 기본적인 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외우셨을 것 같아요. 표면적 다시 한번 파이 r의 제곱 뭐예요? 원의 면적이죠. 구의 표면적은
원의 면적의 4배를 곱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파 소리죠. 소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물리 공부하면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응? 자, 매질은 기체에서도 소리, 액체에서도 소리, 고체에서도 통과될 수 있죠. 전파가 되죠. 그때 우리가 종파하고 횡파를 지난 시간에 했을 때 횡파가 아니라 longitudinal wave, 종파라고 했었어요. 그쵸? 진행 방향으로 갔다고. 그렇죠? 진동이. 교량. 이거 보시고요. 공기압 쪽 및 기종 방향 운동에 수반된 밀도와 압력을 자극해 진행한다. 교량이 생긴다. 이 음파는 주파수로 하면 얼마예요? 헤르츠로 하면, 여러분 헤르츠가 뭐였어요? 뭐에 다녀요? 프리퀀시, 진동수의 단위죠. 소리, 우리가 소리의 주파수는 무한대역인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돌고래가 아니라 인간이 들을 수 있다를 가능하다 해서 가청이라고 하죠. 가청 주파수. 가청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통상 알려지기는 20에서 2만 헤르츠. 이것도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청 주파수 대역. 이게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동수. 그렇죠? 더 저주파나 더 고주파는 잘 들을 수가 없다.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고주파 진동수의 대역이 적어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알려진 기체에서 음속 보겠습니다. 소리의 속도. 소리의 속도 여러분들 아시죠? 초당 얼마예요? 기체 공간상에서 340 미터 퍼 세컨드. 이것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초음속이라고 하죠. 초월했다 그래서 넘어가면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 마하 1에서 마하 2, 이게 마하 1이죠. 이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면. 전투기, 제트기 이걸 기준으로 하죠. 소리의 속도를 유체역학에서 압력 나중에 하겠습니다. 15단원부터 들어가죠. 압력, 밀도에 관해서 여러분 화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15단원부터 보시면 좀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공이 다 틀리니까 여기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밀도로, 로로 읽으면 되죠? 그죠? 자, 감마는 빛의 단열 지수라고 그래요. 기체의 세 방향에 대한 운동 성질이에요. 요거는 상수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31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이원자 기체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음파를 기준하는 게 공기잖아요. 이 감마가 1.4 정도 돼요. 왜냐면 다른 거는 우리가 실제로 헬륨이나 단원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잘 표현 안 하죠. 공기를 우리가 표현하면 요 값이 1.4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상수란 이야기예요. 상수. 압력 주어지고요. 압력 저기압, 고기압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밀도. 그래서 제가 단위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유체역학에서 다시 표현 드리겠습니다. 예. 15단원부터 유체역학을 하는데요. 미리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눈에 물리이기 때문에 먼저 유체지만 유체가 우리가 쉽게 강물, 물이죠, 물.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통상 기체, 액체 같은 경우에 유체라고 하잖아요. 흐른다는 이야기죠. 관찰하기 쉬워요. 기체, 액체. 우리 액체로 많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 더 직관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때 나오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음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데시벨. 어? 아까 제가 가청 주파수 얘기했죠. 20에서 2만, 20kHz죠. 네. 다음, 우리가 통상 소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공식, 데시벨이죠. 자, 이거 암기하세요. 뭐, 베타라고 꼭 안 써도 돼요. 데시벨. 그냥 dB로, dB. dB로 정의하죠. 교과서에서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dB라, 단위는 dB이고요. 정의식이 중요합니다. 정의식. 정의식. 자, 앞에, 자, 여기 보면, 전력은 다른데요. 전력의 경우에는 여기에 전기 있잖아요. 전기에서 에너지, 전력은 여기를 20으로 씁니다. 그 이유는 전력에서는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P는 전기공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에서 P는 VI거든요. 여러분 전기세 내잖아요. 전력은 VI로 계산을 하는데 V가 뭐예요? 아시죠? 저항을 달려있는 게 IR라죠. 그래서 I제곱R이잖아요. 그렇죠? 전력을 미래 효율을 전기공학에서는 어때요? R은 상수니까 놔두고 I의 제곱항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수니까 데시벨에서는 2가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전개를 할 때 제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시벨. 네. 이제 우리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앞에 10을 곱해줍니다. 10을. 10을 곱해주시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 처음 본 학생들은 로그 미수 10이 있죠. 아시죠? 미수 10이 있고요. 10은 생략하시죠. 10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부분은 입력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력, 인풋이에요. 그 다음 이게 뭐라고요? 인풋이에요. 인풋. 입력, 인풋. 그럼 당연히 이건 뭐겠어요? 아웃풋이죠. 아웃풋. 출력, 비교 대상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공학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밑에 입력값, 위에 대상값 또는 출력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공식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해보세요. 뭘 해볼까요? 써볼까요? 이걸 써볼까요? 자, 여기가 입력을 숫자 10을 넣어보세요. 30. 그 다음 출력. 뭐 여러분 혹시 뭐 2, 3, 4학년 때 많이 뭐 스피커 만들기라든가 캡스톤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전자제품 살 때 뭐 어떤 제품 살 때 스피커라든가 이어폰 살 때 이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자, I0가 10이고 100이라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2가 되죠. 맞습니까? 2가 되죠? 그죠? 20dB 이런 형태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데시벨, 데시벨은 0도까지 해서 공식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 보니까 여기 한 20, 3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정도부터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진동수 지금 10,000, 5,000만 이렇게 됐죠. 이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기가 커지면 어때요? 귀에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죠? 럭밴드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때 데시벨 정상적인 대화는 에너지 준위가 낮죠. 인텐서티 I가 낮죠. 그래서 이 부분 속삭이는
조용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데시벨로 나타낸다 라고까지. 그래서 요식 적용해서 방금 풀었던 것처럼 값들 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나중에 그 취업 문제에서는 딱 하나만 나와요. 우리 시험이 아니라요. 취업 같은 거나 어떤 기사나 기술사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보통 뭐 많이 하겠어요? 2배가 되는 거 궁금합니다. 2배. 2배. 아니면 2분의 1로 줄어들었거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이 되었다. 뭐 이런 경우라든가 이 안에 부분이요. 또 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되었다. 돈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하면 금방 들리니까 바로 안에 가요. 그럼 어때요? 로그 값이 얼마가 바뀔까요? 로그 값으로 계산하면 10은 제외하고 10은 나중에 곱해주면 되니까요. 이게 어때요? 0.3010이 나와요. 계산하면 전체 10으로 계산하면 앞에 10 있죠. 10 곱하기 이거 대입하면 100분의 200 또는 1분의 2 대입하면 0.3010. 자, 그러면 뒤에 빼버리면 3dB 나오죠. 3dB. 자, 그럼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100을 투자해서 인풋이 100인데 아웃풋이 200이다. 출력이. 비교값 대비 비교 대상값이 2배이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dB가 나와요. 자, 반대로 200을 투자했는데 200의 인풋인데 비교 대상값이 100이에요. 결과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0.3이거든요. 로그로 정의하니까. 로그로 하면. 그런데 양변에 10을 곱해주죠. 앞에 공식에서 10이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d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데시벨 값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정도까지 해 놓으시면 공식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지금 공식 외우라고 숫자를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리고 3dB 여러분이 회사 가시면 3dB에 대한 걸 많이 쓰겠죠. 그쵸? 우리가 2배가 되었는가 50%가 50%가 되었는가 아니면 100% 향상이 됐는가 하나를 해서 2개가 되었는가 2개를 넣어서 하나가 됐는가 이런 거 관심 많겠죠. 3dB 뭐 절대값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마이너스 3dB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3dB, 3dB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하 데시벨 공식 떠올리시고 3dB가 2배가 되거나 아니면 절반이 되거나 떠올리시면 돼요. 단 여러분이 나중에 전력 회사나 전기를 다룰 때는 여기가 에너지 개념에서는 20으로 바뀔 수 있는 데시벨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건 별도 이야기니까 나중에 회로 부분 뒤에 룰루2에서 회로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뒷부분들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야기 다 했어요. 이제 여기 간섭이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할게요.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눈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거 어때요? 슈퍼포지션이 일어났죠.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주파수가 같아요. 같으면 어때요?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보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플러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연히도 두 개의 주파수가 어때요? 위상이 정반대예요. 반대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이. 운이 없게도 두 파가 만나서 소구가 되겠죠. 여러분 좋은 이어폰들 보면 옆에 소음 차단 이어폰 있죠.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는 이어폰. 이게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다른 현상이 또 있어요, 이제. 간섭 현상, 맥놀이 대표적인 예가 간섭 중에. 자, 진동수가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이거나 완전히 같지 않고 약간 달라요. 그러면 한 곳에서는 보강 간섭이 되고 한쪽에서 상쇄 간섭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약간 달라요. 약간 미세하게. 자,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떠오르는 거? 여러분 그 에밀레종 아시죠? 에밀레종. 맥놀이 현상의 대표적인 경우가 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 말아요. 진동수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으니까 조금 감쇄되는 부분도 있고 보강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맥놀이 현상이라고 해요.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에밀레종 기억하시면 이거는 맥놀이 현상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섭 현상입니다. 간섭. 자, 이거 호수에 돌 두 개를 던졌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 떨어진 곳에 돌 두 개를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파원이 생기겠죠. 보강 간섭으로 진폭이 커진다. 수직선에서 멀어지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진폭이 작은 마디선이 생긴다. 자, 지금 좀 전에 그 간섭 현상 제가 그림 21 그림을 보면서 수면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를 그냥 그걸 들여다보기보다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파와 간섭 현상이 생기잖아요. 두 개의 파가 두 개가 만나서 간섭 현상이 생겼잖아요. 자, 보시면 수학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사인 곡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주기가 어때요? 이게 한 주기잖아요. 그쵸? 그쵸? 마디선이 생기고 또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생길 때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 계속 나올 건데요. 이 부분. 이게 얼마예요? 반파장이죠. 2분의 1. 이게 람다라면 이 사인 곡선이니까 한 주기가 요만큼이잖아요. 요거는 2분의 절반이니까 2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은 항상 2분의 람다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 최대값 어디에요? 이 부분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4분의 람다가 되겠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디서 최대가 됩니까? 두 개가 주파수가 일치한다면 두 개가 만나서 결과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보강간섭의 최대값은 두 배가 되겠죠. 진폭이. 그럴 경우에 요 거리가 얼마예요? 4분의 람다죠? 전체 파장의 4분의 1 되는 지점. 이게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앞에 여러분이 교과서 6절 2차원 간섭에서 맥놀이 다음에 간섭 현상에서 그림 14-21 두 파원에서 발생한 수면파가 간섭을 지켜서 진폭이 낮고 높은 영향을 만든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유심히 제가 설명한 이걸 보시면 4분의 람다와 2분의 람다로 마디선 보시면 될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대한 반사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벽면이 있어요. 그림처럼 23번 그림이죠. 23번 그림에 보면은 여기 벽이 있죠. 그리고 여기 고정을 시켜줬어요. 고정을 시키면 위상이 뒤집혀요. 여러분 여기 어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때요? 아랫부분이 뒤집혔죠. 뒤집혔죠? 뒤집혔다는 얘기 확인하시고요. 상세간접 여기는 어떤 경우에요? 두 번째 경우는 24 그림에는 끝이 자유로워요. 여기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때요? 반사돼서 오는 파도 뒤집혀지지 않죠. 자, 만약 이게 이런 매질이 아니라 여기가 뭐 공기이고 여기가 매질이 다른 뭐 물이다
그런 경우 있죠. 연못, 새, BC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투과하는데 매질이 다르면 이게 굴절돼요. 그렇죠? 스네르 법칙 있죠. 또 일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매질 경계면에서 반사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두 특징이 있으니까요. 미상이 뒤집혔는가 안 뒤집혔는가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 있네요. 물의 깊이 갑자기 바뀔 때 얕은 물의 파동은 부분 반사한다. 방금 전에 매질이 다른 경우, 뭐 공기하고 물을 만나는 경우 입수한 파동은 해지면서 어때요? 굴절된다. 이걸 스네르 법칙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때 파동의 진행방이 바뀐다. 왜? 공기와 물에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고요. 네. 전기파를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때요? 양 끝이 고정된 줄 위에 파를 도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진동을 시켰어요. 뭐 이해되시죠? 진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 전체 파장이 얼마예요? 파장이 이 경우에는 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문제 있지만 전체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그렸었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준이 되겠죠. 사인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람다 표시해주고요. 다시 보세요.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진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실험이니까요. 이런 현상을 가져요. 그러면 보시죠.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세 번째 그림 보면 되는데 다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거 얼마예요? 반파장이죠. 이게 한 파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 파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람다잖아요. 사인 정상적인 사인 파형 한 개가 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x축 길이를 람다 길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그림 체크하시죠. 여러분 직접 보시죠. 체크하시면 첫 번째 얼마예요? 이거 절반이죠. 사인 곱선의 2분의 람다. 자, 두 번째 진동의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완벽한 사인 곡선 한 개죠. 람다. 자, 진동이 더 되고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됐죠. 그쵸. 하나가 요거죠. 여기는 하나 또 있죠. 둘, 2람다가 발생했죠. 공간상에서. 그쵸? 이렇게 또 여기는요. 하나, 둘, 둘판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표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는 2분의 람다, 여기는 람다, 여기는 1.5람다, 2람다. 어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반파장 2분의 람다, 0.5람다의 정수되죠? n을 곱하면 되겠죠? 다섯 개의 그림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정리하면 밑줄 꺼놓으면 되겠죠? 책에다가. 자, 그래서 정수배로 된다. 그리고 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앞 지금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그거를 정지파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뭐 정의 있으니까 하면 로드, 마디. 안 움직이는 점. 여기 있죠. 마디. 다음 진폭이 최대인 점. 배라고 하고요. 안티로드라고 하고요. 이럴 때, 자, 지금 한쪽은 고정을 시켰고요.
한쪽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상을 보니까 어때요? 고정된 끝에는 마디가 생기고 자유로운 끝에는 진폭이 최대인 점이 생긴다. 줄의 길이 4분의 1 가량의 홀수가 같아야 된다.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기, 줄에 생긴 전기파, 현악기를 설명할 수 있다. 전기파, 스탠딩 웨이브, 있죠. 한쪽 끝이 열린 관악기, 앞에 그림이 있었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4분의 1 파장에 홀수배인 전기파가 형성, 현상이 있다. 까지 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도플러 효과가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 이거 좀 식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도플러 효과입니다. 타원이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철로길에 서 있는데 기차가 와요. 기차가 경적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경적 소리를 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원의 고유 주파수는 F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차에서 예를 든 겁니다. 기차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원래의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좌측에 요 부분은 사람이 느끼는 기차의 경적 소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차가 다가오죠.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은 본인한테 경적 소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파동의 고지점, 마루가 지나가니까 진동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 부분이 이 식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뒤에 사람이 서 있다면 어때요? 기차가 점점점 멀어지겠죠. 기차의 경적 소리가 여기는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차가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기차로부터 점점 기차가 떠나버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왼쪽 사람은 여기가 플러스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오른쪽 사람은 느끼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어때요? 파장이 짧은 거죠. 요거를 정의한 식을 도플러 방정식,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특징은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속력을 가지고 구하는데 매질의 특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운동과는 무관하다. 식은 적용을 해서 이 식 가지고 구합니다. 14- 교과서 14식 위에 그 거리만큼 움직일 때 뮤t를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구했어요. 간단하게 구해지는데 지금 이 식으로 기차 도플러 방정식 정의식이니까 이 식을 그냥 암기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적소리, 기차의 경적소리가 가까이 기차가 다가오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시고 기차가 멀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플러스로 한다. 파원이 다가오면 마이너스, 파원이 멀어지면 플러스. 파원이 다가오면 고진동수 F가 높아지는 거예요. F-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그렇죠? 그죠? 단위 시간당 진동수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가 커지는 겁니다. 기차가 사람에게 다가오면 경적소리 F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기차의 경적소리 F-의 주파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 식 적용했죠. 자, 마찬가지죠. 여기도 기차 대신에 자동차라고만 되어있지 접근하고 있어요. 자, 관측자 어때요? 어쩐다고 그랬어요? 주파수가
했죠. 이때 속력이 얼마인가. 자, 식 적용합니다. 그렇죠? 무슨, 여기 주의할 점 이거 하나만 적용하시면 돼요. 운해부 적용하고. 그렇죠? 340 정도, 343인데, 거의 340으로 표현을 하죠. 340 적용하시고, 계산기가 없으니까, 하시고, 다시 기계. 간단하죠? 그래서, 요식 가지고 풀어보시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하시면, 약, 어때요? 37에서 38 정도, 혹시, 분사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식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계산하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30에서, 거의 4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343을 적용하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자동차나 기차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제에서는. 근데 이번엔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에 식 이렇게 됩니다.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푸시고 아까 예제 있죠. 보통 더플러 문제는 어떤 경우에 나와요? 기차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가. 그렇죠? 기차는 움직이고 어때요? 사람이 관측자, 사람이 정지해 있죠? 이게 정지해 있고, 이게 움직이는데, 이건 반대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인데, 식이 다르죠. 이 경우를 비교해서 보시고요. 식은 앞에 식 있죠?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파에도 도플 현상이 발생한다. 까지 이용하시면 되고요. 충격파에서 충격파인데요. 아까 마하 이야기했죠? 오류나 속도에 대해서 음파를 뛰어넘는 속도, 그래서 마하 정의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림 한번 보세요. 충격파에 대해서. 제트기 같은 경우, 기류에 의해서 충격파 발생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여기까지 해서 파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정식, 이거, 이 부분, 이 부분 이야기했죠. 이게 등장했었죠. K 정의. 항상 안에는 뭐라고요? 다 두항 다 각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표시합니까? 근데 각도로 표현될 수 있고 각도로 표현되니까 삼각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이 위치에 대해서 기술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 어때요? 변화가 생겼죠? 왜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 그래서 수학적으로 여기는 x에 대해서 여기는 t에 대해서 그런데 각도로 변화를 시키니까 그때 각과 파장과 kx 각과 시간은 오메가.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마이너스 뒤쪽 후진하는 경우 파도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다가오죠. 파도가 치면 그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는 플러스 그래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는 우리 항상 X축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시계 보시면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 이거 보시죠. 다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x 그래프가 y는 x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이만큼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면 어때요? y는 x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두 번째 줄에 대해서 계속 예제를 가지고 살펴봤었죠. 줄. 그래서 어때요? 2분의 란다 이야기 했었죠? 그걸 기억하시고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는 2분의 1의 정수가 있는데 한쪽 끝을 자유롭게 풀어놨을 경우에는 4분의 란다의 어때요? 여기는 n이 됐었죠. 제가 n이라고 했죠? 1, 2, 3, 4, 5, 6. 여기는
13579 홀수배를 구해준다. 이 부분. 그리고 파장 위상이 바뀌는 것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예제 문제 있었죠. 자동차가 달려와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하시고 여기다가 대입했었죠. 요식 해서 문제가 나오면 요식으로 풀고요. 만약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요식을 적용하셔야 됩니다.